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한복문화주간 익산 백제를 입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사회를 맡은 원광지사회대학교 한복과학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지수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명사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야겠죠. 제 옆에 먼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름다운 얼음공주들을 탄생시켜주신 금기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요새 금기숙 작가로 새롭게 변신하셔서 활동 중이신데 금작가라고 또 별칭이 생기셨고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요새 얻고 계시죠. 흑요석 작가 운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병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로필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2021년도에 한복문화주간 익산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해주셔서 그걸 조금 더 깊이 또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또 가졌으면 해서 특별히 앵콜로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문화재 복원과 박진호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일단 그 시간차 때문에 해외 출장에서 지금 돌아오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바깥에서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에 앉아있는 이 장소는 폐사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폐사지 연구의 권위자이신 이병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폐사지 연구의 의의나 가치를 지난해에 동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플랫폼이었던 미륵사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텅 빈 곳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미륵사지가 향후 대한민국의 건축이라든가 패션, 장식공예 등의 다양한 한류 문화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유적,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륵사지에 현재 국립익산박물관이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새 박물관 한 3년 됐네요 벌써. 이 국립익산박물관의 경우에 한국 고대 사원의 어떤 전시와 연구 교육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공간을 연출하고 전시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폐사지에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비어 있지만 결국 그곳이 비어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오히려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쩌면 가을을 닮은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5,700여 곳 정도의 폐사지가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약 45곳 정도가 사적으로 직접 관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미륵사지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빈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익산이란 지역하고도 그것은 굉장히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익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1970년대 관세음 응험기라는 문헌 기록이 갑자기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책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익산에 천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알려주었고,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륵사지, 왕국리 유적, 제석사지에 대한 아주 연차적인 발굴이 40년, 5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익산으로 천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봉영기라는 것이 출토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어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 이야기나 서동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익산 쌍릉에 대한 재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쌍릉 재발굴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익산 그리고 폐사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자기 스스로 많은 어떤 주변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을
모색해보고 탐색해보는 것.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그 날줄과 시줄을 엮어서 완결한 어떤 논리성을 구성해내야 하는데 사실은 이곳에 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야 겨우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폐사지도 그렇고 미륵사지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감수성과 소탈함 혹은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초적인 어떤 명상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많이 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술 렉처 토크쇼이긴 한데 강의를 듣는 방식처럼 듣기보다는 간간히 또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도 이어가고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병호 교수님께서 이제 명상이라든가 뭐 상상이라든가 다 상으로 끝나네요. 그 상상의 주인공으로 탄생한 그 백제공주라고 하는 게 지금 쇼에서 이제 오후에 보여질 건데 백제공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제공주, 선화공주 말고. 아, 백제공주요? 지금 들어봤죠. 아, 지금 들어봤죠. 제가 금기숙 교수님이 얼음공주도 탄생시켰고 이번에 백제공주 탄생시키는데 자문 떼주셨는데 지금 이병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상력을 역사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상력 때문에 연구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좌절도 하는 거고 또 너 잘못 썼다 잘 썼다 또 말도 듣게 되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백제공주 여기 주인공이 앉아 계신데 백제공주를 그리면 그 상상력에 상상력을 더 해야 돼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논문을 쓸 때 백제공주가 있었는데 뭐 상의는 무엇을 입고 뭐 하의는 무엇을 입고 그다음에 장신구는 머리에 각양각종 뭐 보물로 치장을 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그러면 끝이잖아.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면은 그것이 삐이냐 부러치냐 떨림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굉장히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익산까지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에 지금 같이 오시게 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익산에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백제를 알고 있는 분들이 백제에도 공주가 있었어? 또는 서동이 있는 미륵사지, 뭐 익산, 뭐 마룡지 이런 쪽에는 선화공주에게만 있었는데 백제공주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흑요석 씨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익산에서 아까 정말 그 윤창종 관장님 그 말씀 와당에 대한 그 얘기와 익산 백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막 익산에 대한 막 자랑스러움과 네 사명감이 정말 저에게 익산이 이런 의미가 될지 몰랐는데요. 이거는 다 저희 지수연 교수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라고 앉혀놓은 네.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앉혀놓은. 네. 그래서 저에게 지수연 교수님의 사명을 좀 나눠주신 거죠. 네, 익산 백제의 사실은 선화공주에 밀려서 가리워진 사택 왕후, 네, 사택 왕후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택가의 이제 따님인데, 예, 그분이 실제로는 여기서 정말 미륵사지의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뭐 불심도 뭐 깊으셨고, 그러니까 거의 뭐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익산 백제를 사실은 상징할 수도 있을 법한 인물인데 너무 가려워져 있었다. 그 사람을 약간 주인공 삼아서 백제의
공주를, 사실 공주는 아니지만, 네네, 근데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영국식으로 하면 프린세스 맞죠? 네, 네, 맞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 제 그림 중에 백조 왕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고구려 여성이 이웃나라 왕자님 말에 얹혀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는 뭐 대충 중국의 어떤 뭐 당나라라든지 그럴 것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상상력은 네, 당나라였던 네, 거죠. 그리고 네, 고구려 네. 공주였던 그렇죠. 거죠. 예, 고구려 공주고 복식은 또 당의 복식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 백제로 가자. 자, 백제로 가자라고 해놓고 제가 금기 교수님한테 떠밀어서 우리 흑요석 작가님 좀 네,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기수 교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여쭤보면서,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너무 다행히.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실 것 네. 같은데 흑요석 작가님이랑 금기수 교수님이 대화하셔야 될 수준이세요. 네. 그래서 그 공주의 어떤 의상의 실루엣이나 색이나 정말 장신구, 네, 또 장신구 중에 이제 관식 같은 거는 또 이한상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작업을 했고요. 정말 많은 부분을 여쭤보면서 거의,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여쭤봤다기보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제 공주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주는 많죠. 신라에도 공주가 많았고 백제에도 있고 왕의 따님이 공주니까. 그리고 이제 공주라고 하면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모든 여성들이 선망의 대상도 되고 남성들은 또 다른 흑심을 품고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상상력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공주인데, 그 이제 흑요석 작가는 그거를 우리들이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한 것도 저도 굉장히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또 명예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더 클 거니까 열심히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고는 사실 처음 지적한 것은 중국스럽지 않냐, 너무 백제 공주인데 그러니까 중국스러운 것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러다가 치마 길이도 조금 짧게 하고 폭도 줄이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이제 이 흑요석 선생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뭔가를 많이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도 이제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반영은 서로 못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와서 특강을 듣다 보니까 이한상 교수님 장신구를 보니까 눈이 더 번쩍 뜨이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그림 보셨죠? 그림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시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볼 때 저는 이제 녹색하고, 사실 백제의 옷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양직공도에 나오는 그 남자 옷 한 벌인데, 그걸 가지고 저도 지난 해에 와서 무슨 노구의 홍상의 원조 아니냐 이러면서 견강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 옷은 이렇게 보색을 써서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한복에는. 그래서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 노랑 저고리에 빨강 저고리에 초록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 다 원색인데 원색 중에서 또 보색이잖아요. 근데 그 보색을 두 가지 색깔을 쓰는 것을 우리는 좋게 말해서 굉장히 화려하다고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면 촌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옷 보고 촌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죠. 그 색채 대비가. 그것은 가만히 보면 색채의 그 비례를 적절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저고리는 짧게 빨간 거, 또 거꾸로 말했죠. 초록색 짧게, 빨간 거를 길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 자색도 깃을 딱 누르고 소매랑 그리고 하얀 동정을 또. 이게 굉장히 멋있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색채에 대한 미묘한 정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멋있는 정서가 있는데, 그 양지공도에도 보니까 녹색을 입고 밑에 핑크색 바지를 입은 거예요, 남자가. 물론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런 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문양을 넣을 때는 문양이 이제 크게 막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직조가 몇 폭이었겠냐, 몇 센치 폭을 짰을까, 그거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옷에도 그럼 이거를 한 폭을 다 넣어서 옷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좁으면 이게 솔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기선 표현도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야말로 사실감이 리얼리티가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양 표현은 어떤 문양이었겠냐.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병호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그 금관무늬 뭐 이런 백제 그 사리공암기에서 나온 그런 거에다가 이제 와당 문양. 이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그거밖에 모르는데 더 살펴보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그럼 크기는 얼마만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눴고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또 이렇게 큰 건 아마 자수 아니었을까? 뭐 체인 스티치가 그때 한나라도 유행했으니까 분명히 백제도 체인 스티치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그랬죠? 아닙니다. 이병호 교수님한테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한복 명사 렉처 콘서트의 일부 주제 강연이 장신구나 문양, 뭐 마당 같은 거였지만 사실 백제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신라는 화려하다라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우아하다, 뭐 유려하다, 세련미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병호 교수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뭐 쿠다라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백제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가 보여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격이 높거나 어떤 그런 특징으로 그 용어 같은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좀 살짝 안 보이는 부분은 너무 드러나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 세련되게 공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걸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청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 수 있는지 표현하기 전에 백제만의 어떤 표현력? 미학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그런 건 해주시면 아니고요. 됩니다. 미학자는 여기 옆에 계십니다. 저는 그냥 그 운이 좋아서 두 차례 정도 백제 특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성기부터 멸망기까지 백제 유물 다 모아가지고 일정한 주제나 흐름을 가지고 전시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은 고구려는 공명화해 보이는 어떤 이 씩씩하고 우원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토우나 금관처럼 소박하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 한국적인 정서 혹은 고졸함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 거기에 비해서 백제는 귀족적이고 세련됐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왔는데 제가 한성기부터 멸망기까지 유물을 다 긁어 모아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귀족적이고 세련됐다는 표현은 사비기, 그것도 멸망기 직전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기 풍납토성에서 나온 혹은 앞서 이한성 선생님 강연에서 본 것처럼 이 지방에서 나온 금동관이나 혹은 귀걸이들이 귀족적이고 세련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 백제만의 고구려나 신라와 다른 어떤 독특한 문양이나 미의식이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데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개념어로 사용하게 됐을까라고 이제 두 번째 전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보니까 특히 가장 이른 단계의 백제 유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발견이 뭐였냐? 그게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8개의 문양전이었더라고요. 사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사 교과서의 표지가 바로 백제 무늬벽돌의 일부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백제적인 것, 신라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특정 시기에 특정 자료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러면 가장 백제가 문화적으로 절정기를 이루었을 때는 언제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멸망기 직전인 거예요. 멸망기 직전. 그래서 7세기 때 백제 문화의 어떤 엑기스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은 결국에는 미륵사지와 익산에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표적인 유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호가 다르고 하지만 또 이제 박물관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고려시대를 우리는 귀족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고려시대 귀족사회 얘기를 하는데 고려시대 전공자나 금속공예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백제 유물과 고려시대 유물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쓰임새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족적이고 세련됐다는 얘기로 상통하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산이나 7세기 때 어떤 아까 그 문의벽돌도 사실 7세기 중엽 정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백제인의 어떤 미의식 혹은 독특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띠리링 했던 건 그런 답을 어쩌면 익산 백제나 아니면 백제문화관에서 기대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최상기의 문화를 구가했었던 백제 시기의 미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가장 좋기 때문에 고려까지 넘어가서 좋은 거는 계속 계승이 되죠. 명품이 카피가 많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질문지를 우리 명사님들한테 다 이미 드려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 금기숙 관장님이시자 작가님께서 흑요석 작가한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손끝으로 뭔가 다시 재창조해서 나올 때 지금 머리 장식이랑 그다음에 백조들이 쓰고 있는 관장식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는 세련미든 우암이든 그다음에 절정기 어떤 지금 7세기 그 사택 왕후도 귀족 가문 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주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 공주랑 사택 집안이 지금 거의 한 삼성가 집안처럼 부여의 사택 지적이나 익산의 사택 적덕이나 하는 사택씨가 대단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두 분이 좀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이한상 교수님께서는 이제 금제관식은 왕만 사용했고 왕자들한테는 은제관식을 하고 사리공에서 나왔으니까 익산 미륵사지 사리공에서 나온 걸로 지금 표현을 흑요석 씨께서 해주셨거든요. 이 장신구 할 때 머리에 달고 지금 목에 달고, 저희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같이 이제 화면에 올려드릴 건데 왼쪽에서 보실 텐데, 왼쪽이나 우측에서 어떻게 이 벨트 색깔이나 소매 폭이나 결정들을 누가 해주신 건가요? 금기숙 교수님이랑 흑요석 선생님이 좀 서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쁜 공주를 옷이 한 번에 나왔나요? 제가 먼저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은 이제 좀 큼직큼직하게 좀 알려주신 그런 의상의 약간 생김새라고 해야 되나? 네네. 좀 포 같은 경우에도 좀 소매가 좀 길었을 것이고, 그리고 치마는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책동 치마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이 머리 장신구, 그러니까 사실 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랑 비슷하게 관모를 쓰고 관장식을 했겠지만, 일반 약간 귀족 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 장식을 했을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요거는 거의 사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국시대 여인들이 조선시대까지 계속했던 쌍개머리를 약간 귀족적인 느낌으로 머리도 약간 반 정도는 풀어내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이렇게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쌍개로 간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했는데, 또 머리를 뭔가 이제 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쌍개를 틀어 올리면서 귀족 여인이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왕리 고분에 유리구슬 달린 비녀가 있고, 함양리 고분에 이제 아마 옥으로 장식했을 것 같은데 그 뭘로 장식했는지는 붙어 있지 않은 이제 5장의 꽃잎으로 된 은비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비녀를 이제 왜냐하면은 요번에 그 미륵사지 그 사리 장원구에서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옥으로 된 거, 뭐 유리로 된 거, 진주 구슬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구슬들을 뭐 목걸이를 하든 머리 장식을 하든 여인들이 뭔가 쓰지 않았겠니? 이 정도로 많은 구슬들을 당시 예, 그러니까 목에만 뭐 주렁주렁 엮었을 것 같진 않고, 네, 머리에 충분히 장식을 했을 것 같고, 목에도 약간 샤넬처럼 이렇게 그 샤넬 얘기는 윤기숙 관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급지고 예뻐 보이겠다. 샤넬 진주처럼 이렇게 하면 네, 진주로 했어요. 유리구슬, 색깔 있는 유리구슬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왠지 그 백제 여인의 그런 약간 세련됨에는 포를 이제 녹색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녹유 색깔로 하기로 정해졌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녹색이나 옥색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을 때 막 파란색 너무 예쁘긴 한데, 사리자공구에서 나온 게 파란색이나 막 초록색 유리구슬로 하면 색깔이 일단 겹치고 눈에도 띄지 않고 그 세련됨이 좀 묻히는데, 백제 귀족 여인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진주가 많은데 많이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진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 부분은 또 제 상상력을 좀 아무래도 덧붙인 부분인데, 비녀를 뭐 하나만 꽂았을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여러 개를 꽂아서 좀 장식적으로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녀도 좀 여러 개 꽂고, 또 유리 구슬 비녀 같은 경우에 사실 유리 구슬 아래에 이렇게, 이거는 귀걸이 장식에서 들려왔어요. 밑으로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 그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장식 부분을 백제 귀걸이에서 굉장히 정말 심플하면서 세련되고 예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유리 장식의 추가적인 장식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설마 그냥 이 유리 구슬 하나로 끝냈을까? 아마 뭘 달면은 찰랑찰랑하는 거를 이제 좋아했을 텐데, 그런 보요에 대한 기록 있잖아요. 삼국시대. 네, 맞아요. 보요 생각이 안 났는데 네. 공부를 덜 했습니다. 저 선생님들만 믿고 공부를 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요 장식처럼 이렇게 좀 달랑거리게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허리띠 무늬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특징인 7장, 저는 그 와당, 칠연문, 와당에서 나왔던 거. 와당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칠연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 6장이나 8장은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그거를 그냥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와에다가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굳이 7장을 만들어서 어떤 미학적인 걸 추구했다. 그래서 7장 무늬 연꽃을 이제 허리띠에다가 연출을 했고요. 허리띠에는 지금 칠연문에 그러면 연화문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칠연 연화문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에 금장식을 넣었는데요. 또 금장식도 금사로 뭐 술을 놓거나 아니면은 직물을 짰겠지만, 그러니까 또 나왔잖아요, 사리장원구에서. 근데 파편이, 직물 파편이 사리장원구에서도 직물 조각이 나왔죠. 네. 근데 금사가 들어있는 거. 또 옷 전체에 둘러서 번쩍번쩍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백제인의 미학이라면. 그래서 화이부치. 네. 그래서 단 장식 정도는 근데 해도 되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 금장식은 또 왕궁리 유적 채색벽화에 있는 당초문을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익산에 왕궁리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또 가셔서 왕궁에서 특강도 해주셨고, 그래서 작가께서 특강하시고 거기 있는 문양까지 옷에다가 넣으셨네요. 네, 그 채색벽화에 있는 당초문이 굉장히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세련되고. 그래서 그거를 넣었습니다. 단에 두르는 거는 흑요석 작가님의 생각이셨습니까? 아니면 금기숙 교수님께서 그거는 조언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단이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진행했고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은 너무 심심했을 것 같은데, 옷 전체가 안 그래도 이게 텍스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옷에 텍스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물 무늬를 넣으셔야 됐을 네, 금기숙 관장님께서 촉강 비단 무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촉강 비단
지금 제가 좀 띄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단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고대 복식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었고요. 저쪽에 이제 그 중국으로도 가도 있고 페르시아 쪽으로도 왼쪽으로 가도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것들이 그게 장식적이면서도 뭐 실용적이면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책에 보니까 이 단의 색깔을 가지고 신분을 표현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색깔이 뭐를 표현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거 보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에 뭘 얘기해 줬냐면 계절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나무랑 백조들이 날아오는 거, 버드나무의 이거, 그다음 나무 가지를 보니까 가을 같은데, 쓸쓸한 가을 같은데 너무 화사하면 좀 그러니까 가을 느낌이 나면 좋겠다라고 하고 추운 겨울은 아니고 그러려면 가을에는 어떤 소재의 옷감을 입을까 이제 그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고대 직물편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직물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명주, 무명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직도 수많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능직으로 짠 것도 나오고 라조직으로 짰는데 그것을 꼬아서 비틀어서 이렇게 해서 문양이 나온 것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물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의 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 나고 어떤 건 더 예쁘다라고 그래서 더 좋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백제는 너무 불쌍했을 거야 신라한테 망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백제의 공주쯤 되면 굉장히 고가의 것을 입든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랬고 그렇다면 평직은 아닐 것이다. 뭐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전체 문양을 넣어서 장식하는 것보다 바닥문이죠. 지문이라고 그러는 거. 바탕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 지문을 가지고 나 이거 꽃문양이야 이렇게 눈에 들지 않지만 이런 뭐라 그럴까 그렇죠. 은근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것이 백제도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께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재질감이 좀 드러나는 그런 옷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평직여서 매끈하게 칠하면 시각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서 훅 내려가서 싸구려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뭔가 이렇게 조질감이 있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간 느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재질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두꺼운 감, 얇은 감, 또 비치는 감 이런 게 어려운데 이게 선이 너무 둥글게 그리면 두꺼워 보이니까 얇게 그려라. 잘못하면 벨로처럼 보인다. 명주가 아니라 벨로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색동치마 이게 관건이에요. 또 이것이 고구려 수산역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색동치마 그다음에 보셔야 되고요. 또 고송총 다카마츠츠카인가 일본의 고송총 맞습니다. 다카마츠츠카. 근데 일본에서 그 벽화가 발견돼서 일본 사람들 깜짝 놀라서 때문에요. 어떻게 이게 고구려께 여기 다 왔는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기원 전후를 시작해서 한 7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신라에서 간 사람, 백제에서 간 사람, 고구려에서 간 사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계가 다 있었던 거죠, 일본에. 아까 이한상 교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이 관이 어떻게 일본에 똑같게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도 하고 빌려주고 하고. 그래서 그 치마도 거의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치마였을 것 같아요. 색동군이라고 하는 치마는 삼국이 다 유행했고 네. 일본에서도 넘어가서 유행이 또 계속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고구려 벽화를 보면요. 수산리 고구려 벽화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네네네. 귀 부위는 넓이가 넓게 넓고, 이게 쪽이 되어 있고요. 옆에 조금 옆에 있는 부위는 이렇게 A라인인데 촉촉촉 해서 24개 정도 그 간격으로 잘려져 있어요. 좁게. 네. 그러니까 수산리 한 24개 정도로 잘려 있고 이 좁은 다리가 폭이 있고 넓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기계주름 잡듯이 쫙 이제 그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이제 주름으로 표현된 것이 네네네. 화가가 표현된 것이. 네. 그런데 그렇게 일본에서는 단위로 표현된 것이 한
10개 덤성, 정도 덤성. 되나? 덤성. 듬성듬성. 한국도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일본은 자색이고 홍색이고 초록색이고 색상이 흰색이고 네, 색동무늬. 자색이고 초록색이 아마 녹색이고 홍색이고 청색이었나 백색이고 이게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폭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한 폭. 왜냐하면 경사에다가 실을 걸어놓고 짜면 이건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 될 수도 있듯이 자색, 그 다음에 청색, 홍색, 그 순서 녹색, 백색 이게 계속 음,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거는 사실- 색동군을 지금 표현하려고 오렌지색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안 깊이 가셨어요? 상의를 안 하고 색동으로만 하자 해서 선생님 표현하신 거고 근데 고구려 벽화의 수선이 벽화는 자색하고 가운데 뭐가 홍색 같은 게 있고 무슨 색깔인지 황색인지가 있고 흰색이 있고 색깔이 약간 정리돼 있어요. 일본 거보다. 그래서 수선이 고분 것이 일본 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미이신 거죠. 색지에서 볼 수 있는. 예, 요즘 또 이렇게 무슨 지역이 막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금기숙 그 작가님의 설명으로는 일본에서 보여지는 색동군 주름치마는 색상의 어떤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수산이 벽화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정제되어 있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 문화라는 것이 네. 어느 게 낮다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는 잘된 거고 얘가 좋아하는 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향 존중. 네, 네, 취향 존중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 수선이 벽화는 좀 동색 계열로 이렇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좀 차분해 보이고 일본 거는 좀 원색 배열을 나란히 하면서 노란색, 빨강색을 막 섞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좀 그런 경쾌해 보인다 그럴까? 말 적당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일본에 있었던 그런 거하고 한국 옷하고의 차이점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조금 엉성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 볼 대목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럼 이게 폭이 몇 폭이에요? 네, 촉감금이 좀 폭이 좁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봉제선을 그리셨는데요. 봉제선을 일단 처음에 흑요석 작가님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의상을 하시는 분들이 옷을 완성했을 때 어디에 სიმ라인이라고 하는 꿰맴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꿰맴선을 하나 더 덧붙여라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금기숙 교수님 통해서 좀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촉강에 있는 비단 문양은 사이즈가 굉장히 단위 문양이 작을 것이다. 그런 걸 일일이 다 들으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쓰셨죠? 네, 그것도 그렇고 좀 전에 치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칼같이 막 요즘 정말 기계주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근데 옛날엔 기계주름이 없었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네, 다 다림질을 했을 텐데. 네, 다림질을 한 거는 결국 움직이면은 약간 모양이 흐트러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완전 칼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금기숙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요즘같이 기계주름이 없으니까 다리미질로 주름을 잡았을 텐데 그러면은 네 약간의 그런 움직임과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그리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너무 약간은 더 칼같이 잡았어도 되지 않나. 열심히 약간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잡아줬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저는 이게 당연히 색동이라고 하니까 조선시대 색동처럼 색깔의 천을 이어붙인 걸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귀족들이 쓰는 건데 이제 없을 때 이제 천이 조각조각 났을 때 그걸 입는 게 색동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폭을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게 당연히 고급지고 예쁘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그 위로 경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위사는 놔두고 경사에다가 색을 넣으면 이게 색이 자동적으로 테피스트처럼 색이 바뀌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주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깔이 약간 보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잠깐만 그 촉감금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촉감금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경사 달리하고
구이사하면서 문양을 넣었는데 이게 폭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cm 정도의 폭을 쓴다면 수직기가 30cm 정도 폭 쓰죠. 거기에 그 촉감금에 요만한 문양들이 작은 문양들이 있거든요. 큰 단위 문양을 문양.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문양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큰 문양이 들어간 한 6세기, 7세기쯤에 이제 그 직기가 이렇게 넓어지면 공간이 많이 생기면 문양도 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름 얘기인데 주름은 아까 이 납작한 주름, 대리미로 대리는 주름 있고 그냥 우리 치마적으로 주름이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접는 거가 플리츠가 있죠. 플리츠는 빳빳하게 접는 거고 네. 선생님 말하는 게더 주름은 이제 우리 네. 한복치마 한복치마 주름처럼. 그다음에 폴드라고 그래서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막 접는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주름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일본의 그 유규북인가요? 오키나와에 있는 유구 오키나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실에 가서 본 게 있어요. 재미난 것이. 근데 뭐냐면 치마가 꼭 조선시대 초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치마 말기도 치마가 종이를 발랐어요. 뒤에다가 쪽 종이를 발라서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름처럼 생기는 거예요. 종이 주름을 접어서 잡으니까 겉에 있는 아니, 치마가 종이를 뒤에다가 그러니까. 자른 종이를 발라놓으니까 그게 이제 그 주름이 되는 부분이 접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라도 주름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름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주름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름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한 40여 분에서 50분 토크, 이병헌 교수님 모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모자 파트 이한상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에서 장신구를 맡으셨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백조왕자 백제공주라고 하는 한복 패션쇼가 한복문화주간에 쇼가 하나 있고 오늘은 이제 명사 렉처 콘서트가 있어서 그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백제 장신구나 와단이나 그 다음에 한복의 일러스트에 또 정말 세계적인 셀럽이 지금 앞으로 올해 젊으니까 계속 라이징 스타라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삼국 의상과 동아시아 의상 중에서도 한국적인 미학이 뭔지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셨던 공기수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백제공주를 좀 탄생시켜 주시고 그 백제공주를 소재로 다양한 패션쇼는 여기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백제인들이 부활한 것처럼 7세기인들이 미륵사지에 막 나온 것처럼 지금 쇼를 오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과 장신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한상 교수님께도 그럼 장신구를 좀 흑요석 씨한테 조언해 주세요 하고 카톡방에 모셨고요. 금기수 교수님한테도 옷을 좀 자문해 주세요 해서 모셨습니다. 여기에 왕관이 처음에 뭐였다가 이렇게 바뀐 건가요? 흑요석 작가님? 처음에 제가 원래 이 백조 왕자를 그렸을 때 머리에다가 뭘 씌우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게 10년 전에 그린 건데 상태. 대체 머리에 뭘 씌워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원래 그 안델센 동화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동화 사파에는 그 유럽의 왕자님들이 쓰는 노란관. 네네네 노란 크라운. 네,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뭘 씌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근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백조 왕자가 자기 머리에 맞는 관식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주로 출토되는 그 금관이나 아니면 금동관 같은 거를 씌워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네. 이제 투입을 전격 저는 사실 이제 진행을 지금 맡고 있지만 이분들을 모시면은 너무 그림이 좋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한상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기를 왕은 금을 사용하지만 그 밖에 모든 신분들은 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륵사지 사리궁에서 이런 은제 관식이 나왔으니 이 왕자들한테는 관식을 씌워줘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 정도일 것 같고 안에 있는 내관은 저희가 이제 약간 변형모스럽게 흑관으로 작게 만들어서 했고요. 사실 그런 관모들을 지금 준비해서 모델들한테 마지막 피날레에 씌울 예정입니다. 그걸 충실히 지금 반영을 해주신 건가요, 이한상 교수님?
네, 반영을 해주셨다고 하고요. 이 두 분 자문 막 요청 들어오셨을 때 흑요석 선생님 힘드셨던 점 있으시면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힘들다니요. 말도 안 되죠. 네. 아, 뭐 이런 걸 다 요구하고 그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유, 저는 너무 영광이라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저한테 자문을 해서 제가 사실 아무리 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어쨌든 역사 그쵸, 지금 뭐 사택녀라고 뭐 이렇게 꽝꽝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뭐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고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이걸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이제 마련해 주신 거죠, 교수님들께서. 네. 네,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백조 왕자, 백제 공주 어떻게 뭐 관전 포인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백제 공주를 부활시키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백제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모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선화공주라고 하는 그 선화공주에만 너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뉴페이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백제문화권의 캐릭터를 흑요석 작가한테 백제공주로 좀 탄생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무왕비 사택녀는 귀족 가문의 딸이자 엄밀히 말해서 백제공주는 아닌데 지금 이제 이 캐릭터를 그냥 막연히 백제공주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 이름을 진짜 붙일 거냐 이런 걸로 아직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의 그 선생님들께 이 백조 왕자랑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이런 걸 좀 토론해달라고 살짝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금기숙 교수님부터 뭐 흑요석 작가님은 고민하고 계셨으니까 우리 금기숙 교수님과 이병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두 분을 더 내드리고요. 사택 왕후를 다시 흑요석이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익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잊혀졌었던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잊혀졌던 보물 하나 찾은 느낌이고 또 우리 자부심이 하나가 더 생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택 왕비가 이름을 찾은 거 그건 굉장한 일이고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또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맞게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향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 공주를 이렇게 시각화한 거는 하나의 또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다란 백설공주처럼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여인한테 굳이 사택공녀라든가 사택왕비라든가 사택비라든가 이걸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은 상상력이 한정되고 아이디어가 막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충실해야 되니까 연구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짓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사택 왕비가 일단 우리들이 인정하는 왕비로서 역사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가 우리가 할 것은 백제공주, 백제왕자 그 당시 분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점이 좋았으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는 계기로 백제공주, 백제왕비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면 선생님께서도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한테도 또 하나의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보탤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별 생각 없이 쓱 지나가다가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왜 이렇게 예쁠까?
어떤 거냐면 제일 우리가 정성 들여서 장신구를 옷주름을 만들었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 여주인공의 공주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의 얼굴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사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완벽하게 작가의 상상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백제인의 얼굴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나의 공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범칭으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금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이제 흑요섭 작가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돌발 질문도 받겠습니다. 한 두 분만 질문해 주시면 그냥 즐겁게 이 토크쇼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신구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원광달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외래 교수로 강의해 주시는 또 전통 장신구와 공예기술 홍지연 교수님도 오셨는데 지금 멋진 장신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흑요섭 작가의 장신구 어떻게 보셨나요? 마이크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보는 순간 정말 뭐 다른 역사적인 보는 순간 어떤 다른 역사적인 이런 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이병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체적인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일러스트의 아우라 이게 굉장히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역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지루할 것 같고 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흑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라는 흑요석이 또 보석 이름이잖아요. 옵시디언인데 그렇게 좀 엣지 있게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신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신다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도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여러 장신구의 고증도 좋았는데 특히 이 백조 왕자의 관식이 정말 너무너무나 그 사이즈하며 이 백조와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그것도 아주 정말 공주도 아름답지만은 이 백조에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갔습니다.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우아하고 아주 정말 정말 그 백제미의 백조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관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아주 정말 좋게 저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병호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미륵사에서의 그 노규가 굉장히 정말 인상 깊고 그 건축물에도 많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점을 강조하셨던 상상력, 저희가 어떻게 이 현대에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제 관모 백조 왕자 모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륵사지에서 가장 사실 눈에 띄는 것은 납유리의 색깔과 그리고 또 백제에서는 처음으로 기와에 유약을 바른 그 노규 석가래 기와 칠엽의 그 장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백제에서 노규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보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로 가장 빠른 것은 사비천도 직전후의 문제, 6세기 중엽까지 올라가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5세기 말 단계의 북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문헌 기록에는 이제 조금 더 빠른 남조의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백제의 경우에는 사비천도 직후부터 특히 정림사지 이후부터 이제 노규들을 사용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노규들은
주로 그릇 혹은 소조상 그리고 이제 기와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이 노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노규의 도입 과정이 중국의 도자기를 흉내내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본떠 만드는 방편으로 처음에는 토기에다가 도자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도자기를 못 만드니까 거기에 유약을 입혀서 본떠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노규의 시작이다. 근데 이것이 백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토기뿐만 아니라 상을 만든다거나 뭐 불상이나 인물상의 상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기와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아까 이제 유창종 관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보이는 경주 지역에서 나오는 노규의 기술 역시 백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가지 빠뜨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제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백제가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남겨진 문화가 통일신라 초기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저는 바로 노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최근에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사촌황사에서 발견된 노규 벽전이 있습니다. 그 노규 벽전과 함께 발견된 전 벽돌이 있는데 그 성분이 미륵사지나 익산 지역에서 나오는 노규의 성분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그 노규의 색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특별전을 할 때 항상 디자이너들이 학예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대표적인 색을 뭘로 할까요? 대표적인 유물을 뭘로 할까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하다가 조금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 백제의 색깔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적어도 익산에서는 노규의 그리고 그 녹색 유리 구슬 속에서 대표적인 것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제 당시의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리가 아니라 금보다 귀한 온도날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백조 왕자가 그 관모를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이한상 교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디자인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제안해 주셨는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상 교수님 플로어에 계시거든요. 화면에 지금 잡히지는 않고 음성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토크 콘서트 저희가 조금 지각했습니다만 재밌게 듣고 있고요. 이제 당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그 흑요석 작가님께서 표현해 주실까 좀 궁금했는데 그 시안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그마한 백조 머리에 어떻게 이렇게 앙증맞게 검은 색깔과 은 색깔을 이제 대비를 지워서 또 샤넬 끈까지 요 귀 쪽으로 해서 예쁘게 묶어서 매듭도 그래서 역시 이게 저 같은 범인과 작가의 감성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전시실을 좀 둘러봤습니다. 네. 전시실을 둘러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은 유물이 나와 있고 지금 막 떠밀려가면서 전시실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익산은 역시 이 문화, 미륵사 출토 유물뿐만 아니라 익산에서 여기저기 발굴되는 백제 유물 때문에 익산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익산의 정체성을 곧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그 그림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시간이 한정됐고 이제 오후에 일정들이 또 다시 이제 쇼 준비가 같이 또 내빈석으로 또 이동하셔야 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번 2022년 한복문화주간 익산 백제를 입다 저희가 백제 공주를 탄생시키면서 여러 풍성한 스토리텔링들이 이 익산을 다시 한번 물들이고 미래에 더 7세기의 영화로웠던 백제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토크쇼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